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뭘로 시작할까요? 네, 오늘이 제주 4.3 사건 7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예. 제주에서 이제 추념식이 봉행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연속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해서 추념사를 읽었고요.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에 충북과 강원, 경기 지원 지역 일대에 이제 지원 유세를 갔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는 윤재혁 원내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신에 추념식 참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야당들 같은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오영환 새로운미래 선거대책위원장까지 원내 정당의 대표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을 해서 여야가 좀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안 갔을까요? 일단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뚜렷한 이유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밝히진 않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날 이제 프로야구 이제 시작하는 날이어가지고 시구를 하러 가서 이제 참석을 못했다라는 이유를 대통령실에 밝혔었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한 이유를 밝힌 걸 제가 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을 해서 4.3의 의미를 새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야당 쪽에서는 참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강한 비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선자 시절에 보수정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4.3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그때 이제 국가의 책임과 치유,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약속을 했는데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2년 연속으로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슨 대구 경북의 대통령이냐, 민생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선거 개입을 할 시간은 있고 제주도민들 4.3 사건을 추모할 시간은 없냐, 또 이런 또 비판을 내놨고요. 권지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을 했습니다. 동료 시민을 그토록 강조해왔던 한 위원장의 불참은 매우 유감스럽다. 제주도민은 정부 여당의 동료 시민이 아닌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4.3 추념식은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 하는 돈의 행사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가 주최를 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정부 공식 행사입니다. 역사적인 참극을 다시 되새기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일인 동시에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자체가 무자비한 국가폭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국가 차원에서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부 여당 책임자들이 자리에 없었다는 거 이게 제주도민과 국민들한테 어떻게 좀 보여질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참석을 안 할 어떤 분명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게 아니고 선거라는 급박한 일이 있어도 선거를 위해서도 분명히 누군가 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여기 간다고 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 불이익이 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안 가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이 정도로 어떤 역사적으로 공인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서 유족들을 어루만지고 왜 그걸 안 할까요? 정말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답답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별도로 이제 추념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마땅하지만 제주에 있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주 4.3에 대한 아픔에 공감하고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희생자들이나 이제 유가족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걸 강조한다는 점은 4.3에 대해서 우리 정부 내에서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일종의 어떤 공감, 컨센서스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대선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여러 번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좀 가서 유족들 위로하고 근데 그래야지 또 국민 통합이라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어떤 유권자들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도 하여튼 이런 분명한 이유 없이 안 가는 거 보면 굉장히 가기가 좀 싫구나 하는 어떤 추정,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아서 별로 썩 탐탁치가 않습니다. 제주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해에 태영호 의원이라든지 여러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들이 4.3 사건에 대한 이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발언들을 해서 논란들을 했었죠. 그 부분의 연장으로 읽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민들 봤을 때는 여당이 썩 이제 탐탁치는 않을 지금 최근의 행보가 그렇게 좀 보여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4.3에 대한 어떤 해석이 분명히 컨센서스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그거는 하는 분들은 공천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게 원래 원칙이겠죠. 그런데 네. 그거랑 별 상관없이 또 공천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당에서도 어떤 분명한 선을 좀 그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목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이제 폄훼 발언 논란이 예. 있었던 후보가 이제 대표적으로 태영호 후보가 예. 서울 구로에 공천을 받았고요. 조수현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대전에 공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대통령실에서 다른 얘기인데요. 예. 내년 R&D 예산을 최고 수준 편성하겠다. 이게 약간 어떻습니까, 이 소식은? 예.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예. 대통령실에서 이 R&D 예산, 그러니까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예산이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포부를 갖고 있다는 거를 미리 좀 밝힌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예. 과학계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예. 뭐 사실상 이제 그거를 이제 회복하는 걸 넘어서서 더 규모를 확대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겁니다.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오늘 밝힌 얘기를 보니까 유관부처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하고요. 예.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따라붙기식,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먼저 앞서 나가면 그걸 따라붙기식으로 했었던 연구를 넘어서서 최초나 최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선도형의 R&D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R&D 사업 그중에서도 혁신 도전형 사업에다가 1조 원을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는데 문제는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는 올해 워낙 대폭으로 삭감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이제 1991년 이후로 33년 만에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거라서 예. 그럼 결국 이제 올해 삭감했던 거가 논란이 있으니까 복구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박상욱 수석도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산을 복원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해서 더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은 다 좋은 얘기 같은데 네. 근데 왜 작년에 정말 어떤 약간 뜬금없이 삭감했고 그것 네. 대폭이요. 네. 또 그래가지고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또 사상 최대 이러면서 내년 또 늘린다 그러고 네. 여기 어떤 일관된 논리나 분석이 있는지조차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재조정이라 그러는 거죠. 올해 예. 있었던 거는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이다. 이제 기존에 일종의 카르텔화돼서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던 것들이 이제 바로잡는 과정이 올해 예산 집행이었던 거고 내년에는 그 과정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투자 쪽으로 조금 더 선회를 하겠다. 뭐 이런 방침이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근데 과학기술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비판하느냐면 이 재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네. 카르텔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의적이고 네네. 자의적으로 어떤 부분을 훅 떠냈다가 또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자의적으로 어떤 부분 내년에 사상 최대로 하겠다 이런 어떤 그 죽 끓는 듯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신뢰를 자꾸 잃어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연구개발 예산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해서요. 초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잘 안 나거나 오히려 이제 실패하더라도 그게 이제 10년, 20년씩 지속적인 투자가 일어났을 때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마다 반복적으로 끊어냈다가 다시 늘렸다가 하는 것이 효과를 담보할 수 있겠냐 그런 걱정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실패할 자유를 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실패를 할 자유를 뺏는 일련이 얼마나 큰 어떤 나중에 대가로 올지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R&D 분야에서 나오는 걱정은 그거죠. 예. 자, 선거 얘기 좀 가볼까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처음으로 총선 판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당에서 이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의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판이다. 굉장히 좀 격전지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총선 판세를 분석한 자료가 적혀 있는 종이를 또 들고 갔더라고요. 그걸 이제 들어 보이면서 박빙으로 분석하고 있는 곳이 당에서는 전국 55곳. 그 중에서도 수도권이 26곳이다. 그만큼 굉장히 좀 치열한 싸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초박빙 지역에서 이기게 되면 국민의힘이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를 한다. 반대로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개헌선이 무너지는 절체정명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좀 강하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거치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검사 처음 시작한 날
평생 할 출세를 다 했다고 생각을 했다.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스스로 입신양명하는 거는 검사되는 순간 다 포기를 했고 더 출세할 생각도 없다. 예. 다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심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더 할 생각도 없다. 그런데 어제는 약간 다른 뉘앙스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뭐냐면 저를 더 보고 뭐 저를 이대로 보내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대로 사라지게 두실 예. 건가요?라는 이제 호소를 또 하기도 그럼 했습니다. 제발 잡아주세요 이건데 이거랑 약간 어떤 결이 다른 건가요? 뭐 이제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총선 유세 지원을 가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메시지를 낸다는 분석도 하는데 뭐 말씀하셨던 대목들 사라지게 두실 건가요라는 강경한 지지층을 향한 호소는 이제 부산에 갔을 때 그제 이제 했었던 발언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 포함해가지고 모든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충청도 지역 지원 유세에 갔었을 때 했었던 얘기고 오늘도 뭐 충청 지원 유세를 갔습니다만 이런 발언들이 이제 다 그러니까 격전지에서는 이런 발언을 하고 혹은 뭐 이제 이 텃밭 지역구에서는 이런 발언을 하고 약간 좀 그런 계산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메시지 혼선이라고 그럴 수 있지만 지역 가서 어떻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죠. 해석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사라지게 두실 건가요? 좀 모르겠습니다. 듣는 분마다 여러 어떤 뭐 이분을 지지하는 분과 아닌 분들이 듣는 어떤 느낌이 다르겠지만 저는 뭐 가능하면 중심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보면 좀 민망하다는 느낌이 좀 저를 사라지게 두실 건가요? 이런 어떤 뉘앙스가 좀 민망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뭐 이제 저도 취재를 해봅니다만 여의도 일각에서 특히 이제 여권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총선 지원 유세를 간 건데 후보를 이제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 중심으로 부각시키는 발언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게 최근에 유승민 전 대표를 호출하는 이제 후보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수도권의 이제 격전지 같은 경우는 유승민을 찾는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스케줄을 조정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요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그 후보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후보를 띄우는 방식으로 이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원 유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대비가 된다라는 목소리도 이제 여당 내에서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라지게 두실 건가요? 제가 민망하다고 느꼈던 건 어떤 지나친 자기애가 느껴져서 이 어떤 권력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끔 어떤 지나친 자기애를 통해서 자기의 중요성을 객관적인 자기보다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총선 전략을 대표 선수 중심으로 치러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결국 총선은 내 얼굴로 치르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을 중심으로 이제 선거를 돌파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뭐 좋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그 총선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출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했었던 기존 정책에다가 추가로 청년청을 설치하겠다. 청년청을 만들어서 인구부 산하에다 두겠다라는 건데 결국 이제 청년 정책을 좀 집중을 해서 최근에 지지율에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청년층의 지지를 제고하겠다 이제 이런 의도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당의 의지와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하고의 불일치가 오늘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제 이제 MBC 100분 토론의 보수 패널로 나섰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발언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화제가 됐는데 저도 직접 보진 않았는데 오늘 저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그렇습니다. 발언을 하는구나. 한번 특히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충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일부 발언 특히 젊은이와 노년층 관련해 가지고 했었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총선 위기론에 빠진 여당이 뭔가를 만회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변수는 60대 이상들의 아주 높은 투표율을 예상외로 높은 투표율. 젊은이들이 어지럽힌 나라 노인이 구한다. 네, 미안합니다. 젊은이들이 헝클어 놓은 이거 노인들이 구한다라는 호소를 해서 60대 이상의 투표를 극적으로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저는 아까 청년들은 충격이라는데 저는 청년이 아닌데도 충격적이었어요 이 발언이. 그 뭐 이제 그 자리에서도 좌석에 앉아 있는 분들을 향해서 뭐 미안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이게 지나친 얘기구나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비평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발언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나라를 망친 게 젊은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뭘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망칩니까? 바로 지금, 그 지점입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의 뭐 유력자들도 대부분 소위 이제 고령층 내지는 중장년층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지금 일단 정권을 잡고 있는 계층이 60대를 중심으로 한 남성층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들은 그동안 계속 해왔었던 거고 지금 이제 김진 위원의 말과는 다르게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보수층 그리고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젊은 층이 뭔가를 갑자기 왜 망쳤다라고. 젊은 층들이 나라를 망쳤다고 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피해를 오히려 어떤 현 정부나 어떤 현 기성세대 때문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 계층인데요. 그 피해 계층이 왜 나라를 망쳤다고 주체로 섰는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아마 이제 김진 전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권의 주요 지지층이 이제 젊은 층이라고 상정을 하다 보니까 저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과연 현재 총선의 판세나 이 구도로 봤을 때 적절한 발언인데 저런 발언들이 과연 여권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젊은이들이 망친 젊은이들이 어지럽힌 나라 노인이 구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게 네. 뭐 그리스 벽에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팩트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그 고사는 뭐 여러 버전이 좀 예, 있습니다만 여러 버전이 있죠. 예, 뭐 그러나 이 버전은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뭐 이게 버릇이 없다 뭐 이런 발언들이 그렇죠. 뭐 어디에 젊은이들은 천이 없단가 뭐 그런 버전도 예. 있고 예 그러나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노인이 구한다는 이 버전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모르죠. 혹시 또 어떤 미세 버전에는 있는지도요. 예. 그리고 이제 김진 위원은 예상외로 높은 투표율이라고 했습니다만 원래 이제 고령층들은 투표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예.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정말 어떤 이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가 이런 얘기를 막 거의 제가 보기엔 막말에 가까운데 네. 이런 얘기를 젊은이들을 향해서 나라를 망쳤다고 지금 얘기를 할 정도의 막말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약간 떨어진다는 데 또 저는 있다고 봐요. 어떤 뭐 예. 실제로 이제 고령층이나 중장년층에 비하면 20, 30대가 조금 더 투표율이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뭐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청장년층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이제 청년층의 투표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선진국 비교했을 때도 좀 높은 편이다.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런 어떤 기성세대들의 무시를 받지 않으려면 더 많이 투표권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해야겠죠. 그건 뭐. 네. 예. 김진 위원의 발언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제 여권에서는 주로 이제 기존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거 캠페인들이 네.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그렇고요. 홍석준 중앙선대위 상황실 부실장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총선의 어떤 실무 총괄자 중에 한 명인데 사전 투표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사전 투표 첫날에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후보가 다 투표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다. 원래 그분 아니었나요? 사전 투표는 딱히 그렇게 적극 독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논란이 됐었던 예. 홍석준 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사전투표 독려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층들이 사전투표보다는 이제 본투표를 예.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종의 이제 지지층 동원을 통해서 초반 기세를 좀 잡아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걸로 예. 보이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전투표는 일종의 출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두가 사전투표에 나설 거다. 함께 예. 해달라. 뭐 이렇게 또 호소를 했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이어가 볼까요? 예. 네, 저 MBC 100분 토론에서의 발언 논란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예. 있었는데 김진 전 위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발언들이 화제가 됐습니다만 제가 또 이제 눈길을 끌었던 거는 정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유튜브를 위해서 이제 100분 토론 연장전이라는 예. 걸 하는데요. 거기서 정권 심판 여론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투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윤 대통령 부부는 이제 권력도 가졌고 재산도 많고 또 어려움 없이 살아온 이런 부부인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질시 이런 감정들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예, 정말 그러니까 깜짝 지금의 정권 심판 여론이 윤석열, 김건희 이제 두 부부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질투하는 심리, 질시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라는 평가를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뭐 이걸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분들이 질투 때문에 그렇다.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만한 발언인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대통령실에서부터 계속 그 이어져 나왔었던 논리의 연장처럼 저는 좀 들리기도 하는데 예. 김건희 여사가 소위 이제 명품백을 받았던 장면이나 이런 것들도 본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종의 이제 덫을 놔서 예. 함정 카메라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그 이용했다.
공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 게 이제 대통령실의 그동안의 논리기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정권 심판의 배경에는 이제 감정이 있다라는 아니 질투가 있다는 어떤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놀라워요. 보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사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 이런 의혹에 대한 어떤 분노라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해석인데 네. 이거를 질투라고 표현하는 건 참 놀랍습니다 정말. 물론 예. 이제 김진 전 위원이 뭐 국민의힘의 소속 정치인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권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회자되는 것이 이제 결코 달갑지는 않을 텐데 아마 이제 그런 심경으로 좀 지켜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 금융감독원장이 민주당 양문석 네. 후보요. 뭐 편법 대출을 조사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이제 편법 대출 관련해서 새마을금고가 이제 자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현장 검사에다가 금융감독원의 전문 조사역들을 투입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금감원장이 직접 현장 검사를 제안을 해서 새마을금고에서 먼저 요청한 게 아니고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됐는데 오늘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의 어느 분이랑 상의한 것이 없이 네. 저 혼자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금감원장의 개인 판단에 따라서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책임은 제가 진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개인 판단 그리고 책임도 본인이 진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한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검사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아닌가요 원래?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서 이제 검사하는 대상이 아닌데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에다가 검사를 목적으로 인력 파견을 제안한 거는 이번이 또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보니까. 뭐 어쨌든 이복현 원장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기간이 이제 보통 이제 5일인데 연장을 안 하고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거니까. 총선 전에 아예 결론을 내겠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총선 전에 결론을 내겠다라는 뜻으로 좀 읽히는 대목입니다.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결론을 빨리 낸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 이거 이제 사법적 판단이 끝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같이 복합적인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투표일 얘기가 연일 이제 큰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62.8%의 재외국민 투표 역대 최고 투표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도 이번 총선 투표율을 놓고 굉장히 좀 강력하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사전 투표율 31.3%, 최종 투표율 71.3%를 목표로 제시를 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직전이었던 지난 21대 총선 때 투표율이 66.2%고요. 이것도 2000년대 들어와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겠다라는 거고 지난 대선 20대 대선이 77.1%였는데 그러니까 총선 21대 총선하고 20대 대선의 사이 정도 되는 거의 대선급 투표율을 노린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가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시간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